VOA 세계뉴스입니다. 멕시코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어제 공식 취임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행한 연설에서 지금은 변화의 시간이자 여성을 위한 시간이라면서 여성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경제 회복을 위한 연료와 식료품 가격 제한,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현금 지원 정책 확대, 기업 투자 지원, 주택과 여객철도 건설 등 공약 목록들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만약 카르텔과 관련해 더 많은 정보 수집과 수사를 하겠다는 것 외에는 전임 대통령의 총알이 아닌 포용 전략에서 정책상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미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의 역사적 첫 여성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면서 멕시코와 미국은 강력한 파트너이자 가까운 이웃이며 깊은 정치, 경제, 문화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멕시코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양국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민주적이고 번영하며 안심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월 대선에서 60% 가까운 지지로 당선된 셰인바움 대통령은 과학자이자 멕시코시티 시장 정치인 출신으로 앞으로 6년의 임기 동안 마약 문제는 물론 경기 침체, 부채 증가, 관광산업 회복 등 여러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온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와 루안시크 일대를 아우르는 돈바스 지역의 전략 요충지인 볼레다르의 중심부에 진입했다고 지역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바딘 필라슈킨 도네츠크 주지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적은 이미 도시 중앙에 거의 도달했다면서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안드리 나사렌코 우크라이나 육군 제72기계화여단 드론대대 지휘관도 볼레다르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서 6개월 넘게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적들이 훈련된 신규 병력을 끊임없이 순환 배치하고 있어 가장 힘겹다고 말했습니다. 볼레다르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의 주요 전선이 교차하고 있는 지점의 전략상의 요충지입니다. 러시아군이 볼레다르를 완전히 장악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러시아는 현재 돈바스의 80%가량을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에 밤사이 드론 32기를 동원한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 가운데 11기를 요격했으며 다른 4기는 러시아로 돌아갔다고 전했으며 이와 별개로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도 전자전 장비를 통해 드론 10기를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어제 첫 전화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총리 선출을 축하했다면서 미일 동맹은 70년 넘게 영내 평화와 번영에 초석 역할을 해왔으며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집권 동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섰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 경제, 기술, 외교 등의 전반에서 미일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국민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국제 질서를 수호한다는 공약을 포함해 뿌리 깊은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한편 지속적인 국방 협력과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영내 안보 협의체인 쿼드를 통한 호주, 인도와의 협력과 아울러 한국과 필리핀과의 3자 파트너십을 통해 영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공약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이시바 총리에게 보낸 축하서안에서 중국과 일본이 가까운 이웃임을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일본이 새로운 시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 간 4대 정치 문건에 명시된 원칙과 합의를 준수하고 전면적 상호 이익의 전략적 관계 증진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2일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을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명백하게 비난할 수 없는 자는 누구든 이스라엘 땅에 발을 들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구테스 사무총장은 어제 성명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최대 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중동에서의 최근 공격으로 표현하면서 계속 악화하는 중동 분쟁의 확산을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팀 월즈 부통령 후보와 공화당의 JD 벤스 후보가 첫 TV 토론에서 안보와 경제, 이민 문제를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한 차례 언급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국제 질서를 흔드는 세력으로 규정하며 동맹과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핵 보유국 지위를 놓고 흥정하지 않겠다는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유엔 총회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고 반박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부터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최고기온은 영상 13에서 22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팀 월즈 부통령 후보와 공화당의 JD 벤스 후보가 첫 TV 토론에서 뜨거운 공방을 펼쳤습니다. 두 후보는 안보, 경제, 이민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으며 북한도 한 차례 언급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팀 월즈 후보와 JD 벤스 후보가 1일 밤 뉴욕에서 열린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대선을 34일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에서 두 후보는 안보, 기후변화, 이민, 경제, 낙태, 총기 규제 등 국내외 다양한 현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미네소타 주지사인 팀 월즈 후보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상원의원인 JD 벤스 후보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짝을 이뤄 이번 대선에 나섭니다. 토론 첫 주제는 중동 문제로 두 후보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대응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월즈 후보는 이스라엘의 자위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 리더십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핵심은 안정적인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전 세계가 몇 주 전 토론회에서 본 것과 같이 80세에 가까운 도널드 트럼프가 유세장 군중 규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But what's fundamental here is that steady leadership is going to matter. It's clear and the world saw it on that debate stage a few weeks ago. 이어 도널드 트럼프와 가장 가까이 있던 이들은 세계가 이처럼 위험한 상황일 때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에게서 본 것은 안정된 리더십이라며 우리는 동맹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침착함과 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모습을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즈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관을 비판하면서 북한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When our allies see Donald Trump turn towards Vladimir Putin, turn towards North Korea, 우리의 동맹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을 향하고 북한을 향하는 것을 볼 때 또 우리가 연합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 그러한 변덕스러움을 보기 시작할 때에도 우리는 계속 헌신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군대와 동맹군을 보호할 것이고 이들에 대한 공격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벤스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계에 안정을 제공했고 효과적인 억지력을 구축함으로써 그렇게 했다며 사람들이 선을 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Donald Trump actually delivered stability in the world, and he did it by establishing effective deterrence. People were afraid of stepping out of line. 또한 이번에 공격을 감행한 이란은 해리스 행정부 덕분에 $1,000억 넘는 자금과 동결 해제 자산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그 돈으로 우리 동맹국을 향해 발사하고 있는 무기를 구입하고 있고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미국을 향해서도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두려워하게 하려면 힘을 통한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상대국이 선을 넘을 경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회복시킬 것임을 인식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벤스 후보는 이스라엘의 반격에 대한 질문에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이스라엘이 결정할 문제라며
이스라엘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It is up to Israel what they think they need to do to keep their country safe, and we should support our allies wherever they are when they're fighting the bad guys. I think that's the right 또한 approach to 우리는 take. 동맹이 악당과 싸울 때 그들이 어디에 있든 지원해야 한다며 이것이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문제를 두고도 두 후보는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월즈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했고 그 결과 국가 부채는 8조 달러나 증가했다며 이제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소비세 또는 판매세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Donald Trump made a promise, and I'll give you this. He kept it. He took folks from Mar-a-Lago, said, you're rich as hell, I'm going to give you a tax cut. He gave the tax cuts that predominantly went to the top guys. 그러면서 기업들조차 이 정책이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동의하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경기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벤스 후보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3년 반 동안 이 모든 훌륭한 정책을 실행할 기회가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Because she's been the vice president for 3.5 years, she had the opportunity to enact all of these great policies, and what she's actually done instead. 그러면서 실제로 그녀가 한 일은 식료품 가격을 25% 올리고 주택 가격을 60% 상승시키며 미국 남부 국경을 개방해 수많은 미국 중산층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든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이 중산층 문제를 해결할 훌륭한 계획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후보는 이민과 기후변화 문제 등에서도 날카로운 대립을 보였습니다. 벤스 후보는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아야 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경 장벽 구상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시작으로 이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월즈 후보는 공화당 후보가 이민 문제를 해결책이 아닌 논쟁거리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민 문제가 논쟁거리가 되면 우리는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악당화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두 후보는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월즈 후보는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아시아에 있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처음에는 즉답을 피했으나 결국 이전 발언이 잘못됐음을 인정했습니다. 벤스 후보 역시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자신이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를 믿었기 때문에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2명의 앵커가 질문을 던지고 두 후보가 각각 답변 후 상대방의 발언에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두 후보는 사회자의 통제를 벗어나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국승민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 직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무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격렬하게 맞붙었던 대선 토론과 비교해 이번 토론은 다소 단조로워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Overall, the debate was uneventful, meaning I doubt it's going to create a lot of media attention after the debate. 국 교수는 두 후보가 공통 분모를 찾으려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선 토론에 비해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나눴다는 점에서 미국인들이 기대하는 품격 있는 토론을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버라 페리 버지니아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날 VOA에 월즈 후보와 벤스 후보 모두 부통령 후보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후보가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상대 후보를 공략하며 대선 후보들의 비전을 강조했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벤스 후보가 경제 문제와 인플레이션, 이민 분야에서 해리스 후보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격했다고 평가했고 월즈 후보는 의료보험, 낙태, 총기 규제 문제에서 강점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In the case of Vance, clearly his strongest areas are things like inflation and immigration. 다만 벤스 후보가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민주주의 수호 의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고 월즈 후보는 달변가로 알려진 벤스 후보에 비해 경직된 모습을 보인 점이 각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달여 남은 대선 레이스에서 중동이나 한반도 긴장 고조 등 외교 안보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승민 교수는 대부분의 미국 유권자들이 대선에서 국내 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미결정 유권자들은 경제, 인플레이션, 이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still voters, especially undecided voters, will care more about domestic issues
the economy.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이 심화되는 중동 상황이 대선 판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바버라 페리 교수는 중동의 긴장 고조, 북한의 도발,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항만 노동자 파업 등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공급망 차질과 소비재 가격 상승, 연료비 인상 등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두 후보 모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국제 질서를 흔드는 세력으로 규정하며 동맹과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동맹을 중시하는 외교 정책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1일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을 국제체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려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지목하며 이들이 미국의 이익에 공격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이들 수정주의 세력은 통치 형태, 이념, 이해관계, 역량은 다르지만 모두 국내에서는 독재적 통치를 공고히 하고 해외에서는 영향력을 확장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모두 강압이나 무력을 통해 영토 분쟁을 해결하려 하며 다른 국가의 경제와 에너지 의존도를 무기화하고자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미국의 군사 및 기술 우위, 지배적인 통화,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동맹 네트워크 등 미국의 힘의 근간을 약화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 해외 침략, 국내 억압에 맞서 단호하게 대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과 미국 선거 개입에도 강력하게 대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란과 북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냉철한 시각을 유지했다며 이란과 북한을 억제하고 제한하기 위해 미군의 군사태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북한의 위협이나 전제 조건에는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푸틴이 전쟁을 계속할수록 러시아는 동료 수정주의 세력들의 지원에 더 많이 의존했다며 북한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수백만 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포함한 무기와 탄약을 대량으로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이들의 지원에 더 의존할수록 수정주의 세력은 더 많은 대가를 기대했고 실제로 그만큼 얻었다며 푸틴은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기로 합의했고 이는 이미 심각한 일본과 한국에 대한 위협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푸틴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냉전 시기에 체결된 협정을 부활시켜 양국 중 한 나라가 전쟁에 돌입할 경우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은 이들 수정주의 국가 간의 연대가 미국의 동맹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들 국가 간의 관계는 대부분 거래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불편해질 수 있는 반대급부와 위험을 수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간의 연대 강화에 대응해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 간 통합을 가속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동맹을 더욱 심화하고 현대화했으며 일본에서 필리핀, 남태평양에 이르는 기지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 미군의 군사태세와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동맹국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며 2023년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일본, 한국과 최초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과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인들은 세계에서 미국의 원칙적이고 절제된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워싱턴의 집권 정당이 바뀌더라도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국제질서를 공격하고 기본 원칙을 변화시키려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국가정보분석관은 2023년 미 국가정보국장실이 발표한
북한 국가정보평가를 언급하며 북한이 수정주의적 목표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idea that North Korea would seek to be a revisionist power and would be willing even to use force. 북한이 무력이나 강압을 사용하여 국제 질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려 한다기보다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방식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수정주의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살러존 분석관은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것이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do throw a near-term lifeline to North Korea. But, and it has, gotten North Korea now regularly included. 살러존 분석관은 북한이 계속해서 수정주의 노선을 고수하며 러시아, 이란, 중국과 같은 위험한 국가들과 협력한다면 궁극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핵 보유국 지위를 놓고 흥정하지 않겠다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유엔 총회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며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고 반박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자위권 차원이며 핵 보유국 지위를 놓고 흥정하지 않겠다는 김성 대사의 유엔 총회 연설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전날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한 BOE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여러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국제안보와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북한과 함께하고자 하는 많은 가치 있는 논의가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이에 관여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 북한 도발 범위와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사고나 의도치 않은 사태 악화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만을 낳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정책은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이라면서 핵 비확산을 지지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동맹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일본과의 오랜 양자 및 3자 군사훈련은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이라며 이는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지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는 달리 우리의 훈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성 대사는 전날 제79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과 핵협의그룹 NCG를 창설하고 북한과의 핵 전쟁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을 위협하는 주체는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대사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누구와도 흥정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우리는 미국이라는 국가적 실체와 상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가 일본 총리로 선출된 걸 환영하며 미일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시바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리의 미일 동맹에 대한 헌신에 감사하며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양국 국민과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공동의 우선순위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미일 동맹에 대한 탁월한 지원, 양국 협력 증진을 위한 엄청난 노력, 그리고 영내에서 새롭고 심도 있는 협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휘한 지도력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의 지난 4월 워싱턴 공식 방문은 미일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으며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을 역임한 제임스 주멀트 전 세네갈 주재 미국 대사는 이시바 총리가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멀트 전 대사는 1일 VOA에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주요 후보들 중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시바 총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이시바 총리와 협력해 미일 안보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은 인물로 일본이 전쟁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도 이시바 총리가 기시다 전 총리의 한국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기시다의 유산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한 후에야 선거에서 기시다의 지지를 받았다며 이를 통해 다카이치 사나이 후보를 물리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시바는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후보에게 뒤졌으나 결선 투표에서 역전해 당선됐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이시바 총리가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을 다시 방위상으로 기용하고 나가시마 아키히사를 안보정책 담당 총리 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이 한일 협력 심화의 긍정적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고토시오코 윌슨 센터 인도태평양 국장 역시 VOA와 전화통화에서 다른 자민당 후보가 당선됐다면 한일 협력이나 미한일 협력이 그리 부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n I believe that had other candidates won, it might have not been so put into the 고토 국장은 이런 변화는 환영할 만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 관리에는 열린 대화가 필수적이라며 신뢰 구축을 위해 셔틀 외교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시바 신임 총리는 1일 오후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일본의 제102대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늘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취임을 축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한다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미한일이 단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일본인 납치 피해자와 한국인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도 계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국군의 날 이튿날인 오늘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자신들을 비난하는 한국 측의 행동이나 메시지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쓰레기 풍선 도발을 일상화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한국 측에 살포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풍선 약 150개를 띄웠고 오후 3시 현재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서 낙하물 60여 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쓰레기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은 지난달 22일 이후 열흘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번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한국 쪽으로 오물과 쓰레기 등을 실은 풍선을 5,600개 이상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의 이번 풍선 도발은 어떤 이유로 이루어진 걸까요? 북한은 최근 들어 한국 측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는 상관없이 쓰레기 풍선을 살포해왔습니다. 또 민간단체들은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풍향이 맞지 않아 대북 전단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1일 있었던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위용을 보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든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라는 판단도 했을 것이고요. 일단은 쓰레기 풍선 날리는 것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자극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중단하고 방향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북한 지휘부를 공격할 수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를 처음 공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하면 정권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김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는 가을과 겨울엔 북풍이 주로 불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에 전단을 보내기 어려운 계절 아닙니까? 그런데도 북한이 풍선 도발을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국군이 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면서 당초 대북 전단으로 촉발된 남북 한강 갈등이 냉전기를 방불케 하는 일상적인 심리전 양상으로 변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한국 측의 확성기 방송 중단을 노리고 앞으로도 계속 풍선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문성묵 센터장은 북한의 풍선 도발이 대북 전단 등에 맞서는 차원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한국 내 여론을 부추겨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이 이번 심리전 국면에서 한국에 대해 일종의 무시 전략을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물풍선 도발에 열을 올렸던 지난 5, 6월엔 한국 측의 경고 담화 등을 병행했는데 이젠 북한을 겨냥한 한국 측의 언행에 말대꾸도 없이 쓰레기 풍선을 보내 한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무시 전략인데 일일이 말로써 내가 대응해준다는 자체만으로 어떻든 남북관계 특수성을 너무 인정하는 꼴이 되고, 다만 너희들이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어떤 비난이라든가 수통의적 발언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쓰레기로 계속 대응해주겠다, 이렇게 전략을 정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패턴 변화를 읽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심리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 이런 국면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북한이 물리적 도발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닌가요? 문성묵 센터장은 북한의 풍선 도발 그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한 소음 방송 등은 그만큼 한국 측의 심리전 수단들이 북한에 위협적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물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 군 당국이 원점 타격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섣불리 행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이 전방 지역과 가까운 한국도 부담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선 그동안 23차례의 북한 측 오물과 쓰레기 풍선 살포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상의 대형 사고나 대규모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풍선들로 인해 작은 화재는 물론 잠시나마 주요 공항의 일부 기능이 정지되는 등의 불안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활주로 운영이 총 6시간 53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이번에도 인천공항 상공에서 쓰레기 풍선이 발견돼 2일 오전 6시 14분부터 28분까지 14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선 향후 어떤 대응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문성묵 센터장은 북한 측 쓰레기 풍선 살포는 당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도 군 당국 차원의 대북 전단 살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제는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군, 국방부 심리전단 차원에서 보낼 수 있다. 그런 결심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심리전을 종결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는 지금의 남북한 심리전은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며 장기화할 경우 북한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한국도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부양이 되면 항공기 이착륙도 중단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고속철이나 고속도로나 아니면 인화물질이 있는 위험물질 보관소 같은 데 떨어지면 대형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요. 우위 여부를 떠나서 지금과 같은 심리전 전개에는 하루빨리 종식을 해야 된다. 특히 동절기에는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거의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남북 당국 간의 어떤 전략적 판단이 있다면 충분히 중단할 수 있거든요. 한국 합참은 앞서 지난달 23일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난 7월 말 북한 서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로 자강도, 성간군, 광명리 지역에서만 살림집 200채 이상이 매몰된 사실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수해 전후 광명리의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압록강에서 나온 장자강 지류로 강폭이 좁고 계곡 구조의 지역으로 이 구조상 짧은 시간 동안 물이 불어나면 침수, 범람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산사태도 일어났다며 미처 대피 못한 주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많은 인명피해가 났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위성사진에서 사라진 살림집 수는 200채 이상으로 파악되는데 보통 살림집 한 채당 3, 5인 가구라고 판단한다면 600에서 1000명 정도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추산이 가능합니다. 북한 당국은 신의주와 의주 피해 현장에서 고립된 주민 4,200여 명을 구출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자강도 지역의 피해 상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광명리 지역의 복구 조치와 관련 잔해를 정리하는 모습은 포착됐지만 원래 있던 주거지 복구 조치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그보다 북쪽에 위치한 산 지역에서 살림집을 건설 중인 모습이 식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들 국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다시 한번 금지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돼 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대상국에 북한을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토니 블링컨 장관에게 보낸 인신매매 관련 외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대통령 결정 메모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13개 나라를 2025 회계연도 특정 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나라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을 준수하거나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인도적 또는 무역 관련 지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과 같은 국가의 정부 관리들이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자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서 미국 대표들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국가에 대한 자금 대출이나 기금 활용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미국 의회에 전달하고 연방 관보에 발표할 것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을 정부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22번째입니다. 미국 정부는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2003년부터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해 인신매매 감시 대상국을 지정해왔으며 대통령의 이번 메모는 그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의 일환입니다. 북한은 지난 7월 국무부가 발표한 2024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이 북한 주민을 국내외에서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로 만드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강제노동이 정치적 억압체계의 일부이며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노동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위조 담배를 제조, 판매해 7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운 중국인이 호주에서 붙잡혀 미국으로 인도돼 법정에 섰습니다. 법무부는 북한이 불법적인 담배 밀매를 통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진광화가 지난달 27일 호주에서 미국으로 인도돼 30일 워싱턴 DC 법정에 첫 출두했다고 밝혔습니다. 30일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진 씨는 공모자인 북한은행원 심현섭과 중국인 칭구어밍, 한린링과 함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위조 담배 상품을 제조 판매해 불법적인 수익을 얻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 기소됐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3월 호주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호주 당국에 체포됐으며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최근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진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정부 소유의 회사가 위조 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입담배를 밀수입해 전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페이퍼 컴퍼니와 허위 서류를 이용해 미국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거래인 것을 알았다면 동결, 차단, 조사, 거부했을 최소 310건, 약 7,400만 달러 상당의 거래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 정부에 약 7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은행 사기 공모,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대북 제재 위반, 자금 세탁 및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담배 밀매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담배 제품 밀매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수익을 창출한다며 북한은 최소 2006년부터 핵무기를 개발해왔으며 최소 1992년부터 담배와 위조 담배 밀매를 포함한 불법 무역을 통해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조 담배 생산 능력은 연간 20억 갑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위조 담배는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며 밀수 담배는 비용 1달러당 20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돼 북한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단일 품목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담배 판매는 당 핵심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유지하고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금 등입니다. 법무부는 유죄가 확정되면 진 씨는 은행 사기로 최대 징역 30년,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위반으로 징역 20년, 자금 세탁으로 징역 20년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연방수사국 FBI는 공범인 심연섭에 대한 제보는 500만 달러, 중국인 칭구어민과 한린린에 대한 제보에 대해서는 5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이들을 좇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 유조선이 중국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한국에서 불법 매각돼 유엔에서 제재 권고를 받은 선박인데 만약 유류를 선적한다면 또 다른 제재 위반 사례가 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유조선 철봉산 1호가 중국 룬커우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철봉산 1호는 현지 시각 지난달 28일 오전 7시 19분경 룬커우항 개선 장소에 도착해 2일 새벽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철봉산 1호가 있는 지점에서 룬커우 부두까지의 거리는 약 13km입니다. 개선 장소가 부두 접안을 앞둔 선박이 대기하는 곳인 만큼 철봉산 1호도 조만간 룬커우항 부두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룬커우항은 북한 선박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항구로 광물은 물론 유류를 선적 혹은 하역할 수 있는 수십 개의 부두가 있습니다. 철봉산 1호의 입항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결의 23975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유류를 제공하면서 올해 3월 이 한도가 초과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시점에서 북한의 유류가 추가로 공급된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철봉산 1호가 유엔의 제재 권고 대상 선박이란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22년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 회사가 매각한 북한 유조선 오션 스카이호의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션 스카이호는 철봉산 1호의 옛 이름으로 모두 동일한 선박입니다. 당시 전문가 패널은 한국 선적의 대호 선라이즈호가 2021년 한국 부산항을 출항한 뒤 몇 주 만에 북한의 룡성 무역회사로 운송됐고 이후 오션 스카이호로 이름이 변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결의 2325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북한 깃발을 달고 운항한 것 자체가 제재 위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약 1년 뒤 발행한 연례 보고서에서 오션 스카이, 즉 철봉산 1호에 대해 제재를 권고했습니다. 철봉산 1호가 입항한 룬커우항이 최근 제재 위반 사례가 자주 발견되는 항구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BOA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 선박 갈마호가 지난달 19일 룬커우항 부두에 접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갈마호는 지난달 27일 모항인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갈마호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갈마호는 올해 6월에도 룬커우항 부두에 접안한 뒤
별다른 제지 없이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이 제재를 권고한 유조선인 철봉산 1호까지 룽커우항에 입항하면서 이 항구가 제재 위반의 주요 거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에서 안보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언론 보도에 의존하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름을 밝히고 수치심을 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Unfortunately, there's nothing el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do except rely upon media sources. BOA는 철봉산 1호와 갈마호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질의한 상태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 영향을 미친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캐롤 밀러 하원 의원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를 조사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미한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발의돼 현재 하원 조세무역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국 정부가 차별적인 디지털 규제를 도입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미한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온라인 또는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를 지정해 차별적인 규제를 도입한 경우 해당 법이나 규정이 도입된 후 30일 이내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피해를 입혔는지 미국과의 무역협정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은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가 미국 상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WTO 분쟁 제기,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FTA 관련 분쟁 제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이나 정책에 대응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VOA는 법안과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와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밀러 의원은 성명에서 한국은 중요한 경제 및 안보 파트너지만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한국법의 표적이 되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의원은 한국의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 중국 기업에 이득을 주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의 정보기술혁신재단의 로버트 애킨스 회장은 지난달 20일 하원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법에 대해 국가안보와는 무관하며 한국은 자국 기업을 우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t has nothing to do with national security. It's the fact that they wanted to favor their own domestic map companies, their own domestic players. 애킨슨 회장은 한국이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미국 기업의 데이터를 넘기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이는 중국 기업에도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의 기술 파트너십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며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V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부터 비 오는 곳도 있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최고 기온은 영상 13에서 22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맑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8도에서 최고 22도, 안주 최저 7도에서 최고 22도, 남포는 최저 8도에서 최고 21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열심히 맑습니다. 신의주 최저 7도에서 최고 22도, 수풍 최저 5도에서 최고 20도, 강계 최저 3도에서 최고 20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10도에서 최고 22도, 용년 최저 6도에서 최고 22도, 개성 최저 9도에서 최고 22도,
사리원 최저 7도에서 최고 22도, 신계 최저 6도에서 최고 22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에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함흥 최저 8도에서 최고 21도, 장진 최저 영하 1도에서 최고 영상 13도, 해산 최저 0도에서 최고 18도, 원산 최저 9도에서 최고 21도, 평강 최저 4도에서 최고 20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 6도에서 최고 19도, 삼봉 최저 5도에서 최고 19도, 삼지연 최저 영하 4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최고 영상 13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앞바다는 맑고 먼바다는 구름 많습니다. 앞바다, 먼바다 모두 오후에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0.5에서 1.5m, 먼바다는 오전 오후 1에서 2.5m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앞바다는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0.5에서 1m, 먼바다 오전 오후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BO의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뉴스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각종 뉴스와 보이는 라디오, 그 밖에 다양한 영상물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2일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을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명백하게 비난할 수 없는 자는 누구든 이스라엘 땅에 발을 들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어제 성명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최대 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중동에서의 최근 공격으로 표현하면서 계속 악화하는 중동 분쟁의 확산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이 성명에서 이란을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국 거부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구테르스와는 상관없이 국민을 계속 보호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제9조에 근거한 것으로 한 나라 정부가 다른 나라의 대사 등 외교관을 받아들이기 원치 않을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언론들은 구테르스 사무총장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권한이 이스라엘 내무장관이 아닌 카츠 외무장관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군의 피난민 시설 등을 공격해 팔레스타인인 최소 6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공식 라디오 매체인 보이스 오브 팔레스타인 등은 오늘 보도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북 한 유니스의 여러 지역에 탱크 등을 동원한 기습 공격을 가해 최소 4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보건당국은
북부 가자시티에서도 피난민 시설 등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최소 22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이 발표하는 사상자 수는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와 함께 또 다른 영내 친이란 세력으로 분류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추가 로켓 공격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쿠드스5 로켓 3발로 이스라엘 영토 깊숙한 곳에 군 초소들을 겨냥한 공격을 가했다며 가자지구와 레바논에 대한 침략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과 그 배후의 적들에 대한 군사작전 확대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어제 첫 전화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총리 선출을 축하했다면서 미일 동맹은 70년 넘게 영내 평화와 번영에 초성 역할을 해왔으며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집권 동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섰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 경제, 기술, 외교 등 전반에서 미일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국민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국제 질서를 수호한다는 공약을 포함해 뿌리 깊은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한편 지속적인 국방 협력과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영내 안보 협의체 쿼드를 통한 호주, 인도와의 협력과 아울러 한국과 필리핀과의 3자 파트너십을 통해 영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공약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이시바 총리에게 보낸 축하 서한에서 중국과 일본이 가까운 이웃임을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이 새로운 시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 간 4대 정치 문건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과 합의를 준수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온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 볼레다르 중심부에 진입했다고 지역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바딘 필라슈킨 도네츠크 주지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적은 이미 도시 중앙에 거의 도달했다면서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안드리 나사렌코 우크라이나 육군 제72기계화 여단의 드론대대 지휘관도 볼레다르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서 6개월 넘게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적들이 훈련된 신규 병력을 끊임없이 순환 배치하고 있어 가장 힘겹다고 밝혔습니다. 볼레다르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의 주요 전선이 맞닿는 지점에 있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러시아군이 볼레다르를 완전히 장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러시아는 현재 돈바스의 80%가량을 점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멕시코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어제 공식 취임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행한 연설에서 지금은 변화의 시간이자 여성을 위한 시간이라면서 여성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경제 회복을 위한 연료와 식료품 가격 제한,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현금 지원 정책 확대, 기업 투자 지원, 주택과 여객철도 건설 등 공약 목록 등을 제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